아들을 잃은 어머니 앞에 나타난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49일간 매일 밤 울며 그리워했던 아들이 어느 날 밤 문을 두드렸거든요.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정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분명히 장례를 치르고 화장까지 마친 아들이 살아서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준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 미나가 나를 죽이려 했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미나가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유골함 안에 있는 건 누구일까요? 왜 DNA 검사 결과까지 일치했을까요? 과연 수정은 아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나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상상도 못할 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인 수정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어요. 28살 된 아들 준호를 키우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실 아직도 그때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50여일 전의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이 떨립니다. 수정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린 불길한 날이었습니다. 먹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어서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했어요. 비는 오지 않았지만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왠지 마음이 뒤숭숭하고 불안한 기분이 들던 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날씨인데 그날은 유독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빨래를 널면서도 자꾸 준호 생각이 났어요. 며칠째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됐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지긴 했지만 이렇게 오래 소식이 없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혹시 바쁘거나 미나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봐 망설여졌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면 어머니보다는 아내가 우선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2시쯤 되니까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슬부슬 오다가 점점 굵어지더니 곧 세찬 빗줄기로 변했어요. 우산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할 만큼 거센 비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서둘러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준호 씨의 어머님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차분하지만 어딘지 무거운 톤이었습니다. 공무원 같은 느낌의 딱딱한 말투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요? 서부경찰서 수사과 김정우 경위입니다. 경찰서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요? 준호가, 우리 준호가 무슨 일이라도. 경찰관은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외곽 지역 폐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진화 작업을 마친 후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는데 경찰관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설명을 이어갔어요. 시신이 심하게 손상되어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렸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소지품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를 통해 오늘에야 김준호 씨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설명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윙윙거리듯 들렸어요. 일주일. 준호가 연락이 없었던 그 일주일 동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시신이라니요? 수정의 손이 벌벌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야 했어요. 현장에서 따님의, 아니, 아드님의 지갑, 휴대폰,
신분증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휴대폰은 많이 손상되었지만 지갑 안의 신분증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경찰관의 설명에 수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고 창밖엔 여전히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마치 하늘도 울고 있는 것처럼 빗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전화가 감춰진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평소엔 20분이면 도착하는 병원으로 가는 길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도 뭔가 힘들어 보였는데 그때 더 자세히 물어보지 않은 자신을 원망했어요. 혹시 무슨 고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왜 나는 물어보지 않았을까? 아닐 거야. 준호일 리가 없어. 그렇게 날 두고 떠날 아이가 아니야. 수정은 수없이 되뇌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의 말에 정신을 차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응급실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로 현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응급실이 아니라 영안실로 가야 한다고 해서 병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김준호 씨 어머님이십니까? 키가 큰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전화로 통화했던 김정호 경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딱딱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눈에서는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네, 저희 준호. 정말 우리 준호가 맞나요? 어머님, 일단 앉으시죠. 경희가 옆에 있던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자마자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부검이 완료되어서 현재 이곳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신원 확인은 이미 완료되었고요. 경희가 준호의 지갑과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어요. 까맣게 그을려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분명 준호가 늘 들고 다니던 것들이었어요. 특히 지갑은 제가 준호 생일에 사준 것이었거든요. 가죽 지갑이 대부분 타버렸지만 모서리 부분에 특유한 스티치 패턴이 일부 남아 있었어요. 우리 준호를 볼 수 있나요? 그때 옆에서 40대로 보이는 안경 쓴 의사가 다가왔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곳 법의학과 과장 박진우입니다. 의사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시신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얼굴 확인은 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불에 심하게 탄 상태라서 정신적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정이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신분증과 소지품으로 신원이 확인되었고 DNA 검사 결과도 나왔다며 만류했어요. 99.9% 일치한다는 결과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안 돼. 수정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동안 애써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원복도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미나가 검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걸어왔어요. 표정이 의외로 침착해서 놀랐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담담해 보였어요. 어머님, 미나가 다가와서 수정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준호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나는 목소리가 메이는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미나에게 다가갔어요. 시신 상태에 대해 어머님께 설명드렸는데 화장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미나는 수정을 한번 쳐다보더니 네, 그렇게 하죠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쉽게 결정되는 것 같아 수정으로서는 좀 당황스럽고 서운했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나가 수정에게 물어봤지만 이미 모든 게 결정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의사도 경찰도 미나도 모두 화장이 최선이라고 하는데 수정이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장례식장에서의 3일은 악몽 같았어요.
빈관 앞에 준호 사진만 놓여 있었고 그 앞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해야 했어요. 미나는 내내 수정 옆에서 조문객들을 응대했어요. 화장하는 날 화장장으로 가는 길에서도 미나는 여전히 침착하게 수정을 위로하며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그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내 아들이 이 작은 항아리 안에 들어있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장을 나오는 길 수정은 유골함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49제가 끝나고 나서 낙골당에 안치하기로 했어요. 지금 당장은 준호를 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 한쪽에 작은 상을 차리고 그 위에 유골함과 영정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국화를 놓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안에 준호가 있다고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나야, 준호가 왜 그런 곳에 있었을까? 수정이 물어보자 미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님. 그날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먼저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준호가 안 들어왔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그 설명이 뭔가 어색하고 이상했어요. 남편이 밤새 집에 안 들어온 걸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가 왜 그런 곳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궁금했지만 그때는 너무 슬프고 혼란스러워서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더 힘든 건 작은 딸 지수에게 오빠의 사망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남매 간의 우애가 아주 깊었거든요. 작은 딸 지수는 사위와 함께 호주 시드니로 이민을 간 지 2년 됐어요. 거기서 첫째를 낳은 지 겨우 2주밖에 안 돼서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전화로 소식을 전했을 때 지수가 펑펑 울면서 당장 비행기표를 끊겠다고 했어요. 엄마, 나 지금 가요. 오빠를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안 돼, 지수야. 아기가 너무 어린데 어떻게 두고 와? 그래도 오빠인데. 지수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하지만 신생아를 두고 장거리 비행을 할 수는 없었고 아기를 데리고 오기에는 너무 위험했어요. 결국 수정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유일하게 옆에 있는 건 미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걸까요? 어머님 많이 피곤하실 테니 일찍 쉬세요. 저도 내일부터 출근해야 해서. 미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나가버렸어요. 남편의 유골함 앞에서 더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유골함을 바라보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준호가 정말 저 안에 있는 걸까? 왜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까? 그리고 미나는 왜 그렇게 담담할까? 슬픔 때문에 감정이 마비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성격인지.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의문일 뿐이었어요. 수정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유골함을 쓰다듬으며 준호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너를 그렇게 떠나보내서. 죽어가는 그 순간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 상상하면서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정은 밤마다 이상한 꿈을 꿨어요. 짙은 안개 속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멀리서 서 있었고 그 사람이 뒤돌아보는 순간마다 수정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없었거든요. 이상하게도 수정은 그게 준호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유골함을 거실 선반에 모시고 매일 아침 물과 과일을 올렸어요. 준호가 좋아하던 사과와 배를 깎아서 올렸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날이 많아졌어요. 준호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결혼한 후로 연락이 뜸해졌는데 그때 더 신경 써서 안부를 물어볼 걸 하는 후회만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49일이 흘러갔어요. 49제를 지내고 나면 준호도 이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편안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몰랐어요. 49제를 하루 앞둔 그날 밤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49제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그날처럼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도 내 마음을 아는 것처럼 대신 울어주듯이 말이에요. 제 수용품을 준비하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거든요. 준호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49제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준호를 정말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계속 났거든요. 준호가 어릴 때 좋아하던 잡채를 만들고 결혼 후에도 집에 올 때마다 해달라고 했던 동그랑땡을 붙이면서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밤 10시 무렵 수정은 멍하니 준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똑똑. 누군가 초인종 대신 나지막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수정은 의아해하며 문 앞으로 갔어요. 누구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똑똑 소리가 났어요. 혹시 동네 아이들 장난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문을 연 그 순간 수정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 밖에는 죽은 내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무덤에서 퍼올린 듯 젖은 돌처럼 낮고 무거웠어요. 나야, 준호야. 수정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수정이 알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비에 젖은 머리, 긴 머리카락은 대충 잘려져 있었고 깡마른 얼굴에 광대가 도드러졌으며 후질근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마치 관 속에서 막 기어나온 사람 같았죠. 수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장례를 치르고 화장까지 한 죽은 아들이 자신을 찾아왔어요. 거실로 들어가서 서로 마주 앉았는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살아서 앞에 앉아 있다니. 전등 불빛 아래에서 준호를 자세히 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은 뚝뚝 잘려서 남자 머리처럼 짧아져 있었고 제대로 음식을 못 먹었는지 통통하던 얼굴은 삐쩍 말라 있었어요. 여기저기 찢긴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톱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정말 준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무릎 흉터, 목 뒤에 3개의 점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수정의 품에 안기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너무 말라서 안고 있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통통하던 준호가 아니라 앙상한 뼈만 남은 것 같았거든요. 수정은 손을 뻗어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니?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준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럼 내가 화장한 건 누구인지, 유골함 안에 있는 건 누구인지, 준호는 다른 분이라고 대답했어요. 경찰에서 DNA 검사까지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엄마 그건 조작된 거예요. 준호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겠다고 했지만 먼저 약속해 달라고 했어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특히 미나에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아내한테 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준호는 몸을 떨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나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여자가 나를 죽이려 했어요. 엄마, 이제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야 해요. 그날 밤은 새벽까지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준호가 들려준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어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거실의 작은 전등불이 미약하게 흔들리며 벽에 길고 얇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 속에는 몇 달간의 어둠이 응축되어 있었어요. 수정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조금이라도 시선을 떼면 눈앞의 존재가 다시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준호가 입술을 적시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낮고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수정까지도 떨리게 만들었어요. 준호의 이야기는 작년 겨울 카페에서 시작됐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던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앉아 계시네요. 괜찮으시면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 여자가 바로 미나였습니다. 몇 번의 우연한 마주침이 반복됐고 3달 후 그녀는 청혼했습니다. 준호는 그 다정함을 사랑이라 믿었어요. 수정 역시 그녀를 믿었습니다. 정중하고 성실해 보였으며 가족 같은 태도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는 걸 준호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결혼 후 몇 달은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나는 어느 날 갑자기 준호에게 회사 회식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지 말고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뭔가 조금씩 이상해져 갔어요. 외출과 연락을 제한했고 친구들과의 만남조차 그녀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엄마랑 통화할 땐 내가 옆에 있을게. 요즘 연락 많이 하고 지내는 사람 있지? 미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감시의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준호는 처음엔 단순한 질투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해졌어요. 편의점에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시간을 정확히 재서 늦으면 영수증까지 확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정 시간보다 늦으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너무 준호를 힘들게 한 것 같다며 오랜만에 준호를 위해 손수 저녁상을 차리겠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미나가 자신을 너무 집착했던 날들을 반성하는 건가 싶어 놀랍기도 했어요. 잠시 후 식탁 위에는 국과 나물, 자신이 좋아하는 동그랑땡 반찬과 그리고 맥주 한 잔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잠시 울컥한 기분이 들었어요. 준호가 그 맥주를 마신 순간 혀가 얼얼해지고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흐려지는 눈앞에 미나가 차갑게 미소 짓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을 뜬 곳은 창문이 없는 지하실이었어요. 습기가 벽을 타고 흘렀고 천장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미나가 나타나서 한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당신이 죽어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어. 미나의 말은 차갑고 간결했습니다. 준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귀가 멍멍했고 심장은 귀 옆에서 터질 듯 뛰었어요. 몸속의 피가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듯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선은 본능적으로 문과 계단을 향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한 걸음도 떼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미나는 지하실 중앙에 놓인 파란 플라스틱 의자에 앉더니 한동안 말없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미세하게 올라간 입꼬리가 묘하게 불안한 기운을 풍겼어요. 준호는 미나의 표정에서 섬뜩한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다정하고 느긋하던 아내가 아니었어요. 준호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에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미나 씨,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곳에 가둔 거예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미나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짧고 단호한 한마디만 할 뿐이었죠. 무표정 속에 스며든 차가움이 준호를 한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탈출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미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끝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신고라도 해봐. 장모부터 내 식구 전부 내가 손 안 대고도 다 없앨 수 있어. 준호는 숨이 턱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 발 다가오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지금도 다 감시하고 있어.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누구랑 연락하는지 다 보고 있지. 준호는 미나가 자기가 생각했던 아내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엄청난 위험에 빠졌다는 걸 아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미나가 마신 음료에 약물을 넣고 눈앞이 흐려지며 쓰러질 때 섬뜩한 아내의 웃음을 본 순간 이미 알았거든요. 잠시 후 준호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미나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들은 분명했습니다. 그대로 진행해. 시간은 우리가 정한다. 증거는 깔끔히 지워. 다시 못 돌아오게 해야 돼. 심장이 쿵쾅 뛰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은밀히 음모를 짜고 있었고 그 표정과 말투에는 망설임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미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갈색 병과 주사기가 들려 있었어요. 희미한 조명 아래 병 속의 액체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이제 조용히 좀 살자. 그녀의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그것이 무엇인지, 왜 자신 앞에 나타났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정말로 자신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을요. 그 순간 준호는 살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세면대 밑에서 찾은 녹슨 철조각을 미나에게 던진 후 문을 박차고 계단을 뛰어올라 깨진 창문으로 몸을 던져 도망쳤습니다. 밖은 캄캄했어요. 도망치다 보니 벼랑이었어요. 미나는 뒤쫓아오며 욕을 하며 쫓아왔어요. 준호는 급하게 피하려다 비명을 지르며 한쪽 신발이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다행히 준호는 떨어지지 않았고 커다란 바위 뒤에 숨어 있었어요. 미나는 준호가 그대로 떨어져 죽은 줄 알았던 모양인지 벼랑 아래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돌아갔어요. 준호는 새벽녘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용기도 없이 발에 걸리는 나뭇가지와 돌멩이를 그대로 밟아가며 달렸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핸드폰도 돈도 신분증도. 온몸은 흙과 긁힌 자국 투성이었어요. 땅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가슴을 찢고 나올 듯 요동쳤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미나의 마지막 경고가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었죠. 신고하면 너희 장모랑 가족 전부 죽인다. 그 목소리는 칼끝처럼 날카로웠고 귀를 파고드는 냉기처럼 오래 남았습니다. 그렇게 준호는 몇 달간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폐가와 버려진 건물에서 잠을 청했고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음식으로 허기를 달랬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밤 몰래 집 근처로 가서 창문 불빛만 바라봤어요. 엄마,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힘들었구나. 수정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준호의 증언을 들은 후 수정과 준호는 체계적으로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준호야, 우리 끝까지 가자. 그 여자가 어떻게든 벌을 받게 해야 해. 수정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엄마의 눈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표정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첫 번째 목적지는 병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던 바로 그 병원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준호의 시신을 확인하러 왔던 그 끔찍한 날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진실을 찾기 위해 온 것이었으니까요. 접수 창구로 가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달에 제 아들이 여기서 사망 진단을 받고 장례를 치렀는데 관련 서류와 기록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접수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몇 분 후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사망 원인은 전신 화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신원 확인란에는 간단히 DNA 검사 결과 일치라는 한 줄이 전부였어요. 얼굴 확인 불가 사유에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훼손심함. 그런데 의료진 서명란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때 화장을 강력히 권했던 박진우 과장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족 의견 수렴 후 신속 처리. 너무 성급하게 처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도 왠지 서두르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오늘 기록을 보니 더욱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건 당시 다른 의료진 의견이나 추가 검토 과정은 없었나요? 그런 기록은 보이지 않네요. 당시 상황이 명확해서 별도 검토 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직원이 잠시 멈춰서 생각하더니 덧붙였어요. 아, 그런데 박진우 과장님이 그때 배우자분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써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빨리 처리된 것 같기도 하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나와 박진우 과장이 아는 사이였다니. 그럼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하셨나요? 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래된 지인이라고 하시면서 유족분들이 더 힘들어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하셨어요. 이제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나가 미리 박진우 과장과 짜고 모든 것을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김정호 경위를 만날 수 있었어요. 담당 수사관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소지품들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가방이 불에 타면서 내용물이 흩어져 있었는데 지갑은 가죽이 타서 형태가 변했지만 안에 신분증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현장 상황이 더 명확해졌어요. 화재 현장은 외진 폐건물이었고 준호의 소지품들이 화재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외관이 녹아내렸지만 내부의 유심카드로 소유자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손가락에 있던 결혼 반지도 배우자분이 확인해 주셨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미나가 직접 반지를 확인했다는 것이었어요. 반지까지 바꿔치기 한 것이었을까요? 혹시 시신 지문은 채취했나요? 화상이 너무 심해서. 수사관은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지문 채취란에는 채취 불가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DNA 검사 외에는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DNA 검사는 어디서 했나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결과는 99.9% 일치였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중요한 사건의 경우 더 많은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록을 보니 너무 단순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다음 목적지인 보험사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보험사 직원이 보여준 서류에 따르면 준호명의 생명보험은 결혼 2개월 만에 가입되었고 수익자는 전적으로 미나로 되어 있었어요. 보험 금액은 5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처리 속도였어요. 사망 확인서가 접수된 지 4일 만에 거액의 보험금이 미나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걸리는 일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빨리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아니요. 보통은 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모든 서류가 완벽했고 사망 원인도 명확해서 신속 처리된 것 같습니다. 수정은 손을 떨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어요. 미나는 처음부터 돈을 위해 준호에게 접근한 것이라는 것을요. 결혼 2개월 만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시키고 자신을 유일한 수익자로 만든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가 부엌에서 조용히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준호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준호야, 너 이거 알아야겠다. 수정은 미나가 준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며칠 후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탐정사무소는
오래된 상가 건물 3층 구석에 있었어요. 정의흥신소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짙은 담배 냄새와 커피 향이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사건 파일들이 빼곡했고 구석에는 오래된 감시 카메라와 녹음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탐정은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성이었는데 수정을 보더니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무슨 일입니까? 수정은 최대한 침착하게 화재 사건과 미나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바꿔치기 의심 정황을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탐정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자 제가 알아보죠. 단 이런 일은 시간과 돈이 꽤 듭니다. 수정은 주저없이 봉투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간이 문제예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묘하게 흥분되어 있었어요. 큰 거 잡았습니다. 지금 바로 오실래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탐정은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미나라는 인물,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거액 보험금을 챙긴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화재나 사고로 사망한 걸로 처리됐죠. 수정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탐정은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 속 미나는 지금보다 젊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2015년에 동거남이 추락사로 사망했는데 2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어요. 2018년에는 또 다른 남성과 결혼했다가 그 남성이 가스폭발 사고로 사망했죠. 이때는 3억 원이었고요. 탐정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더 있습니다. 미나는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사기 혐의로 수배됐고 5년을 교도소에서 살다 나왔죠. 출소 후 잠잠한 줄 알았는데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세탁했더군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미나가 과거의 범죄 경력을 완벽히 숨기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치밀한 연쇄 범죄자였습니다. 진짜 이름은 박미란이에요. 2010년 출소 후 강미나로 개명했죠. 그리고 보세요. 이 병원 기록.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박진우 과장과는 사촌관계입니다. 둘이 짜고 지금까지 3번의 보험금 사기를 저질렀어요. 시신 바꿔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수정은 탐정의 서류철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단지 준호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막기 위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화재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끝을 봐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경찰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현행범으로 잡거나 자백을 받아내거나. 탐정의 말에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미나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말이에요. 사설 탐정의 보고서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매주 수요일 밤 11시 10분부터 새벽 3시 40분까지 부재. 행선지는 청룡회관 도박장 추정. 페이지를 넘기자 흐릿한 밤거리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미나가 검은 점퍼 차림으로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 허름한 지하 계단으로 사라지는 모습, 그리고 새벽녘 담배를 물고 나오는 모습까지요. 수정은 사진을 덮고 준호가 숨은 외할아버지 댁으로 내려갔어요. 이거 내 기억이랑 맞아. 준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매주 수요일 밤엔 꼭 사라졌어요. 그 말에 수정의 머릿속에서 일정표가 맞아떨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수정은 준비해온 작은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최신 기종의 중고 스마트폰 2대와 선불심 카드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내 거. 공식적으로 없는 번호야. 이걸로만
혹시라도 경찰이든 미나든 다른 사람이 내 위치를 추적하면 안 돼. 번호를 아는 사람은 수정과 준호 둘뿐이었어요. 엄마, 조심해요. 내가 도울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지금은 내가 나타나면 안 돼. 어떻게든 너를 없애려고 할 거야.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시간이었습니다. 미나의 자백을 받아내는 것만이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수요일 밤 11시. 서울 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수정은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손에는 작은 공구함을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수리공 가방 같았지만 안에는 녹음기 2대, 초소형 카메라, 드라이버가 들어 있었죠. 멀리서 미나의 아파트 입구를 지켜봤어요. 11시 12분 미나가 나타났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무표정으로 걸어가더니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 빠르게 사라졌어요. 그 뒷모습이 코너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수정은 10초를 세고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어요. 7층 복도는 정적에 잠겨 있었고 발걸음 소리가 벽에 부딪혀 작게 울렸습니다. 수정은 준호가 적어준 비밀번호를 조심스럽게 눌렀어요. 전자음과 함께 문이 딸깍하고 열렸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어요. 집안은 어둡고 싸늘했습니다. 향초 냄새와 희미한 담배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른 커피잔과 뒤집힌 잡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살던 집이었지만 이미 그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수정은 주방 싱크대 아래, 거실 장식장, 침실 스탠드 뒤에 각각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청이 아니라 미나의 목줄을 조이는 밧줄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마지막 장치 설치를 마치고 나가려던 순간 아파트 복도에서 딩동하는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어요. 심장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현관문 안쪽에 몸을 붙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미나가 돌아온 건 아닐까?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찰컥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미나가 아니었어요. 그제야 겨우 숨을 고르고 조용히 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 1시 반이었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꺼풀은 감기지 않았어요. 비밀폰이 진동했습니다. 준호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잘 들어갔어요? 수정은 짧게 답했습니다. 응. 이제 기다리면 돼. 이제 미나가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녹음기들이 그녀의 모든 대화를 기록할 것이었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의흥신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나가 오늘 밤에도 청룡회관에 간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을 것 같은데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탐정의 말에 수정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건물 3층에 달린 붉은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청룡회관. 겉으로는 노인들이 장기나 바둑을 두는 동호회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사설 탐정의 조사에 따르면 내부는 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장이었어요. 탐정이 미리 알려준 미나의 동선을 확인하고 수정은 멀리 차 안에서 그 건물을 지켜봤어요. 어둠 속에서 건물을 바라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 마련한 비밀폰으로 준호에게 위치를 전송하자 준호의 문자가 곧 돌아왔어요. 엄마,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수정은 문득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붉은 네온 사인 아래 건물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장한 남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문신이 새겨진 팔 험상궂은 표정, 그리고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시선들. 그들 중 한 명은 미나와 함께 찍힌 과거 사진에서 본 얼굴이었어요. 정과자 출신이자 미나의 옛 동료라고
탐정의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던 그 사람이었어요. 밤 10시쯤 미나의 검은 세단이 나타났어요. 차에서 내린 미나는 입구의 남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정은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미나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타더니 집으로 향했어요. 수정은 한참 뒤에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어요. 미나가 집에 도착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집에 설치해둔 녹음기 중 하나가 작동했다는 신호가 폰으로 왔어요. 미나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미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술이 덜 깬 듯 약간 어둠했지만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이번 것만 끝나면 보험금은 다 내 몫이야. 시체 바꿔치기? 그거 이미 끝난 일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증거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수정은 숨을 죽였어요. 그 말 한마디가 미나의 지난 모든 범죄를 하나의 줄로 꿰어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통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박 과장도 입 다물고 있고 5억이면 꽤 오래 놀 수 있어. 오늘 청룡에서 형들이 그러는데 다음 타겟도 이미 물색해뒀다더라고. 다음 타겟이라니. 미나는 또 다른 피해자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남자 죽이는 것도 생각보다 쉬웠어. 지하실에서 주사 한 방이면 끝이니까. 문제는 시신 처리였는데 그것도 해결됐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미나는 정말로 다른 남성을 살해한 후 준호와 바꿔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수정은 급히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결정적 증거 확보했어. 이제 경찰에 신고하자. 준호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드디어 이제 끝낼 수 있겠네요. 엄마, 이제 위험하니 경찰에 신고하고 맡겨요. 이제 미나의 범죄 인생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녹음기에 잡힌 그녀의 자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수정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준호를 데리고 와서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손에는 탐정이 제공한 두꺼운 서류철과 녹음기에서 옮긴 음성 파일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정호 경위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미 장례까지 치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부터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정말로 아드님이 맞습니까? 경희가 준호를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어요. 준호는 자신만 알 수 있는 개인정보들을 차례로 말했습니다. 어릴 때 사고로 생긴 흉터, 학교 기록, 그리고 결혼 전 직장 정보까지. 경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특히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완전한 자백이군요. 미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는 녹음 파일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시신 바꿔치기, 보험금 사기, 심지어 살인까지 모든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박진우 과장과의 공모 관계도 수사해야겠습니다. 경위는 즉시 수사팀을 꾸렸어요. 미나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동시에 박진우 과장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 미나는 직장에서 체포됐어요. 갑작스러운 체포에 당황한 미나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하지만 준호가 경찰서에 나타나자 그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준호? 어떻게 살아있어? 준호를 본 순간 미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서 자신 앞에 서 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준호의 차분한 목소리에 미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미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무고한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꿔치기 한 게 그냥입니까? 경희의 추궁에 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어요. 박진우 과장도 같은 날 체포됐습니다.
병원에서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시신 확인 과정에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였어요.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미나와 박진우 과장은 지난 10년간 총 5건의 보험금 사기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모두 남성들을 타겟으로 한 범죄였어요. 피해자들은 모두 연고가 없거나 가족이 적은 남성들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골라 접근했던 거죠. 경위의 설명에 수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준우도 그런 조건에 맞았던 거네요. 며칠 후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정체도 밝혀졌어요. 3개월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가족 없이 혼자 살던 분이었는데 미나가 우연히 만나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었죠. 그분의 가족은 없나요? 먼 친척분들이 계시긴 한데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누군가는 그분이 사라진 것도 모른 채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시신 바꿔치기, 보험금 사기, 연쇄 보험금 살인범 검거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미나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박진우 과장은 공모 혐의로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재판 과정에서 미나는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후회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미나는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로 인간성을 잃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부정하게 취득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했고 미나의 모든 재산이 압류됐어요. 그녀가 보험금으로 산 차와 명품들, 그리고 투자한 돈까지 모두 회수됐습니다. 그 돈 중 일부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됐어요. 비록 돈으로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나마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진실이 모두 밝혀지고 나니 후련하면서도 허무한 기분이 들었어요. 49일 동안 준호를 그리워하며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 겪었던 모든 고생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준호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언론의 관심도 점차 사그라들었고 이제는 조용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준호와 수정은 이름을 바꾸고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어요. 2층짜리 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뒷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준호는 서준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수정은 박수정이 되었어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쉽게 아물지는 않았어요. 준호는 처음 몇 달간 심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이면 지하실에 갇혀있던 기억이 되살아나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어요. 엄마, 또 그 꿈 꿨어요. 준호가 새벽에 수정의 방으로 와서 어린아이처럼 매달릴 때가 많았어요. 28살의 어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서워하는 아이 같았죠. 수정은 준호를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미나는 감옥에 있어서 우리를 해칠 수 없어.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준호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마을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좋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었어요. PTSD는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할 수 있어요. 담당 의사의 말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준호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다니며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했어요. 수정도 함께 가족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실 수정 역시 그 끔찍한 49일 동안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겪었던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치료를 받으면서 준호는 점차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했는데 몇 달 후에는 혼자서 마트에 다녀올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이웃 할아버지가 배추 많이 기르셨다고 나눠주셨어요. 준호가 웃으며 배추 한 포기를 들고 들어올 때 정말 기뻤어요.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발전이었거든요. 모자는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상추, 시금치, 깻잎, 고추 등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키우는 일이 마음의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의사가 추천해 준 것이었어요. 엄마, 고추가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준호가 신나서 고추를 따는 모습을 보면 예전의 밝은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자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도시에서 온 모자라고 해서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모자는 마을에서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준호가 어릴 때부터 식물을 좋아했던 걸 기억하고 수정이 제안한 것이었어요. 꽃집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같이 해보자. 꽃집 이름은 두 번째 봄이라고 지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기도 했지만 모자만 아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되돌아온 두 번째 인생,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었어요. 준호는 화분 관리와 배송 업무에 재능이 있었어요. 손님들이 주문한 꽃바구니를 배달할 때마다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우와, 이렇게 예쁜 꽃바구니는 처음 봐요. 정말 예술이네요. 고맙습니다. 마음을 담아 만들었어요. 준호가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꽃집 한편에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어요. 화재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그분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분이지만 매일 꽃을 바꿔놓고 차를 올렸어요. 엄마, 그분도 하늘에서 우리가 잘 지내는 걸 보고 기뻐하실까요? 그럼 분명히 그럴 거야. 그분 덕분에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었으니까. 그분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가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멀리 부산에 형이 한 분 계셨는데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형이 모자의 꽃집을 찾아오신 날이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동생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셨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죄송해요. 그분 덕분에 저희가 살아날 수 있었는데. 박은수, 그분의 이름이었어요. 30세의 젊은 나이에 무고하게 희생된 분이었습니다. 형과 함께 은수 씨를 위한 작은 추도식을 가졌어요. 준호가 직접 꽃을 꽂아 재단을 꾸몄습니다. 그날 이후 재단 앞에는 은수 씨의 사진도 놓았어요. 웃고 있는 밝은 얼굴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은수 형, 고마워요. 형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준호가 매일 아침 은수 씨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수정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요. 텃밭에 심은 감자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고 꽃집 앞 화단에는 장미가 빨갛게 피어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살아있는 거야. 저녁 무렵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줘서. 무슨 소리야? 아들을 가진 엄마라면 누구든지 그랬을 거야. 그래도 만약 엄마가 포기했다면 미나는 계속 다른 사람들을 해쳤을 거예요. 그 말이 맞았어요. 모자가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미나는 계속해서 무고한 남성들을 해쳤을 거예요. 멀리서 마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모자의 두 번째 인생은 이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트라우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생겼어요.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정과 준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을 향한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잃었다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냈죠.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 모를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나처럼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가족의 힘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도 기억해야겠어요. 수정과 준호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